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발전연구 기획조정시장 김용도입니다. 지금부터 제9회 대전 미래계획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일 대전발전연구원장에게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모로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주실 때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우수입니다. 좀 봄 기운을 완연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포럼 그 강연을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최장집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제자인데 오늘 은혜를 좀 갚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아마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단어가 아마 그 희망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룰 주제, 민주주의 문제,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가장 그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최상집 선생님을 통해서 민주주의 문제를 한번 생각하고 또 고민해보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신 분들에게 저희 연구원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7월 1일자로 대전시, 세종시 통합하여 연구하는 기관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대전 세종 연구원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래서 연구 범위도 커지고 조직도 이제 커집니다. 그래서 한편 부담되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기쁘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깊은 소식을 전하게 돼서 감사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포럼 마치고 저희 연구원이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한턱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가시지 마시고 대전에서 가장 그 맛있는 집에 가셔가지고 별미를 드셨으면 합니다.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전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장이셨던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조건을 탐색한다 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겠습니다. 오시겠습니다. 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장집입니다. 우선 오늘 제가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조건을 탐색한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초청해 주신 대전발전연구원 유재일 원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곧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이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조건이라고 지금 붙였지만 그 내용은 이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선 출발점은 이제 국가 권력의 중앙 집중화 문제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국은 다시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국가 권력이 굉장히 강하고 또 아주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데 그 중앙 집중화가 되어서 이제 중앙으로 집중되는 권력은 또 그 정점으로
집중화돼서 대통령의 권력으로 이제 체현된다고 그럴까? 그런 이제 형태를 갖는데 이 그냥 집중하라는 말이 너무 강하게 집중화돼서 저는 이제 가끔 초집중화라는 말도 씁니다. 하이퍼 센트럴리제이션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볼 때 특히 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하고 비교해 볼 때 한국의 국가는 굉장히 그 강한 집중화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갖는데 이 국가가 이런 그 중앙 집중화된 강한 권력을 갖는 국가라고 하는 조건에서 민주주의가 그 발전하는 문제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데요.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조건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이 참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조건을 어떻게 좀 이렇게 민주주의 발전에 기하고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도록끔 앞으로 뭐 여러 형태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내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왜 국가 권력이 이렇게 초집중화됐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강력한 국가주의라고 그럴까, 여기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국가 권력의 중앙 집중화가 어떤 현상을 동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져오는 결과라면 결과고 영향이라면 영향인데요. 이거는 저는 이제 다원주의가 굉장히 허약한 사회, 한국 사회가. 그래서 이 다원주의가 없거나 아니면 허약한 사회에서 정치 참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갖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시민사회가 상당히 피폐화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국가 권력은 굉장히 강하고 집중화되고 굉장히 많은 힘을 갖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시민사회가 굉장히 허약하고 피폐화된 것이 짝을 이루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만들어내는 이제 결과라고 그럴까, 이런 이제 말하자면 강력한 국가, 다원주의가 발전하거나 강하게 사회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한 이런 그 특성을 갖는 사회에서 정치 참여의 결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가 권력이 초집중화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굉장히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지도록 하는 그러기가 굉장히 쉬운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국가 권력이 왜 이렇게 집중화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간단히 짚어보고 싶은데요. 뭐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 한국은 80년대 말에 이제 민주화가 됐고, 그 앞에 민주화되기 이전의 정치 체제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권위주의 체제고, 군부 권위주의라고 말해도 무방한 이런 권위주의 체제고, 그리고 그리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해방 후 우리가 분단국가가 만들어져서 60, 70년대 산업화하고 민주화 될 때까지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국가부터 먼저 강하게 만들고 제도화하고 관료 행정 체제를 발전시키고 하는 이런 구조하고 권위주의 정치 체제가 맞물려 돌아갔던 상황이고, 이런 정치 체제에서 이제 산업화를 하고 경제 발전을 해서 한국 사회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민주화가 됐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되돌아보면 참 어려운 조건에서 민주화된 거죠. 그래서 한국 민주화를 할 때는 이 80년대 젊은 세대들이 희생도 많이 하고
민주화 투쟁을 많이 해서 어쨌든 어려운 조건에서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라고 하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화가 됐는데, 이 민주화가 됐을 때에 뭔가 국가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전환적 계기라고 그럴까?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있을 법도 한데, 그런 게 별로 없이 그냥, 민주화가 됐고, 이 민주화의 핵심적인 변화라고 그럴까? 요소는 그냥 대통령을 말하자면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우리가 직접 뽑는 대통령이라고 그럴까? 하는 구호를 통해서 집약되는 말이죠. 이런 형태가 민주화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화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 체제나 이런 건 대체로 그대로 놔두고 뭔가 이 권위주의라고 할까, 독재 정치의 그 정치적인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권력을 민주적으로 이게 선출만 하면 민주주의는 그 사람이 알아서 정말 개혁의 기수가 되든 뭐가 돼서 국가도 잘 이렇게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런 생각을 기대도 많이 하고 아마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주화가 되돌아보면 민주화가 된 일정한 시기 동안에는 워낙 민주화의 그 힘이 강했기 때문에 과거 권위주의 국가의 관료 구조라고 그럴까 또 이 공직자들, 공무원들도 민주주의에 부응하는 이런 그걸 했지만 결국은 어떤 이제 이것이 민주화가 안정되고 공고화되고 하면서 이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국가기구가 상당히 이렇게 다시 원상회복을 한다고 그럴까 이런 이제 형태를 많이 나타내게 되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상당히 그 권위주의적인 그 행태라고 할까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게 되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치 체제는 분명히 민주주의인데 이게 내용은 상당히 이게 권위주의인지 민주주의인지 이게 헷갈린다고 그럴까 혼동스러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체제는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민주화가 됐을 때에 이제 한국 사회는 그 이전부터 굉장히 국가주의가 굉장히 강한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국가주의는 민족주의 이념하고도 결부되고 그리고 또 이제 경제적 민족주의라고 할까 이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해서 하여튼 경제가 부강하고 수출도 많이 하고 하면 한국 국가가 잘 되고 사회도 잘 되고 민주화도 잘 되고 하는 이런 국가주의적 전통이 굉장히 강하고 그 가치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 이거는 서구 유럽, 미국이나 서구 유럽에 비해서는 이제 상당히 그 개인 중심의 자유주의적인 가치나 전통이 굉장히 허약한 상황. 이것이 민주화가 된 이후에 그대로 어떤 전환적 계기를 갖지 못하고 연속적으로 이제 전수가 됐다고 그럴까? 이게 일종의 권위주의의 유산이라고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가에 대해서 이제 국가주의적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이런 조건에서 권위주의가 이렇게 적 행태가 강해지는 거는 상당히 막 이렇게 쉽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 권력이 굉장히 민주화 이후에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 국가주의가 강하고 관료 행정 체제의 권력이 강하고 권력이 중앙 집중화되고 대통령이 권력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거는 민주적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여전히 강한 이런 것이 이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관료행정 체제하고 민주주의하고는 이렇게 쉽게 매치돼 뭐라 그럴까 하여튼 뭔가 이게 좀 충돌할 수 있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는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관료행정 체제는 이제 이 민주주의가 되면서 이것이 또 더 강해지는 이제 이 현상을 동반하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자본주의가 더 발전하고 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합적이 되고 하면서 이 전문적인 관료행정체제가 문제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더 확대되고 더 강해지고 발전하는 이런 양상이 한편에 있고, 다른 한편은 이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대통령마다 다 이제 어떤 큰 기획이라고 그럴까, 공약, 선거 때 공약, 이런 거를 내세우면서 말하자면 지지를 받으려고 이제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경쟁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국가 권력이 강한 것을 요구하게 되는 현상 말이죠.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된다고 보는 거죠. 우리 그거는 정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정권은 일테면 이명박 정부 그럼 4대강 계획, 그 다음에 무슨 정권은 무슨 계획,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프로젝트라고 할까, 계획을 이제 내세우다 보니까 국가 권력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자유, 시민의 정치 참여, 민주주의적 가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자유를 실현하는 이런 문제하고 결부가 많이 되어 있는데, 관료행정체제는 상당히 이게 내부적으로 권위주의적이고 위계적이고 이런 민주주의 가치를 갖지 않는 제도고 기구이기 때문에 이 가치는 충돌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구 민주주의 먼저 했던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이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을 가급적이면 약하게 제한하는 것이 자유주의의 핵심 원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고 그거를 억제하는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유주의 기본 원리는 그겁니다.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게 자유주의의 핵심 원리라는 거 말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전통이 없고 국가의 어떤 효능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에 대한 기대나 요구가 많다 보니까 국가는 계속 민주주의 하에서도 팽창되는 그걸 보게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자유당 때 이승만 대통령 때 청와대 앞을 가끔 이제 가면 이제 너무나 자유스럽고 이제 보초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동네를 산보하듯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기억이 많은데, 그때는 이승만 독재 이럴 때고 말이죠. 또 심지어는 60년대 후반이나 이럴 때 70년대 초 박정희 독재 이래도 그때도 청와대 앞은 상당히 경호원이나 보초나 무슨 삼엄한 느낌을 안 받고 그 앞으로 상당히 비교적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이후에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지만 요즘 제가 청와대에 가까운 동네에 사는데 이거는 옛날에 아마 유신 때보다도 더 살벌한 삼엄한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맨날 시내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걸 느끼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개인의 자유나 어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또 확대되고 커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민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오히려 억제되는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경호실 규모도 훨씬 더 이제 옛날에 비해서 커지고 말이죠. 독재 정권 시대보다. 경찰은 맨날 정경찰을 그 일대 다 갖다 놓고 해서 이게 무슨 유신 땐가 하고 혼동될 정도로 삼엄하고 골목마다
시내 저 먼 데서 데모가 나도 다 이렇게 정경들이 지키고 하는 거 보면 이게 정말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이제 가질 때가 많은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병행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이렇게 반대되는 현상을 동반하면서 우리가 지금 권위주의보다 더 자유가 억제되는 이런 느낌을 가질 때도 많다는 거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의 국가가 커지는 거는 60, 70년대는 발전주의 국가라고 그래서 이제 경제발전, 경제성장을 국가가 권위주의적으로 시장 경제에서부터 기업구조, 무슨 경제성장 목표 운영 이런 거를 다 국가가 운영하다시피 해서 관치경제라는 말도 붙고 하지만 이런 그 발전주의 국가가 이제 60, 70년대에 끝나고 90, 80년대 말에 오면 이제 90년대 말에 오면 IMF 금융위기로 이제 이른바 그때부터 신자유주의 이런 그 경제 운영의 원리나 독트린이 이제 바뀌었죠. 신자유주의는 굉장히 그 시장의 경쟁이나 무슨 가치나 그리고 민영화나 이런 그 원리들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신자유주의는 그러고 국가보다는 시장의 역할이나 작용에 더 많은 비중을 무게 중심을 두고 경제를 그렇게 운영하도록끔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90년대 말부터 신자유주의는 이제 여러 가지 민영화나 이런 걸 했지만 국가 권력이 그렇다면 이제 적어도 형식적인 내용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국가 권력이 시장 권력이 더 확대되면서 이게 더 적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약해진다고 봐야 될 텐데 신자유주의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이 굉장히 그 팽창을 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커지는 말이죠.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일 때 그런 얘기로 유명하죠.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만 말하자면 이제 이거 대통령이 돼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재벌의 힘이 너무 크고 해서 시장 권력이 너무 커서 도무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나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이게 경제 권력이 엄청나게 커져서 대통령 권력을 압도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 말이 사실의 절반만 얘기하는 것이지 사실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지금 현재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을 비교해 볼 때 아직도 경제 권력은 훨씬 더 이 국가 권력에 비해서 약하고 그 종속이라고 할까 하에 있는 것이지 경제 권력이 국가 권력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커졌다 이렇게 저는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자유주의에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이 커져서 더 커진다. 시민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더 확대되고 시장에 대한 그것이 더 커졌다라고 하는 현상은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거죠.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이 세월호 문제를 보면 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상황에서 국가 권력이 어떻게 시민사회하고 전맥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상당히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사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가 났을 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단 세월호 사건이 굉장히 흥미있는 것은 세월호 사건이 이렇게 났을 때 텔레비전을 이제 본부는 그거를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배가 이제 가라앉을 때에 많은 사람 이제 옛날 같으면 거기에 무슨 해경이 먼저 가서 구조 활동을 하거나 무슨
이 해병대라든가 하여튼 군이나 아니면 해경에서 구조 활동을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보면 언딘이라고 하는 그 민간 해양 군안 업체에서 제일 먼저 현장에 가서 구조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런 그 공적 역할을 과거에 하던 것을 민간 기업에게 이양을 해서 민간 기업이 그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국가 권력이 민간 기업에다 이양을 했으면 민간의 그 국가 권력의 역할이나 권력은 이제 적어져야 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별로 그렇지 않고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여전히 민간 기업을 컨트롤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거는 뭐라 그럴까 하여튼 이 정부 기관인 해경이나 해수부나 뭐 무슨 이런 이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서 관여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거죠. 말하자면 이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굉장히 커지게 됐고 이것이 옛날 같으면 공적 영역이 확실히 있고 사적 영역이 이렇게 경계가 있어가지고 그 역할이 일정하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신자유주의에서는 국가 권력이 적어도 공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적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민간 기업한테 민영화를 하는 것을 통해서도 여전히 국가 권력은 그 범위를 넘어서서 이제 확대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국가 권력은 신자유주의에도 불구하고 커지는 양상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무슨 이 정부기관하고 이제 언딘을 비롯한 이런 민간 업체들 사이에 해양구조협회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이 애매한 단체죠. 이 정치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새로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자율적 결사체다. 라고 하면 자율적 결사체는 문자 그대로 자율적으로 공적 권력이나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경제 행위를 하든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해양 구조 협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통적인 자율적 결사체도 아니고 말이죠. 이 해경이나 해수부나 이런 게 공적 기구가 하나 있고 언딘이라고 하는 민간 기업이 하나 있다면 이 중간에 어정쩡한 하여튼 한 절반은 공적 기구 같기도 하고 한 절반은 사적 기구 역할도 하고 말이에요. 이런 애매한 기구들이 서 있어서 이것이 당시의 언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굉장히 이 약간 부패나 비리의 어떤 온상 역할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변화라면 변화고 뭐 한국 성급이다 이런 것도 이것도 민간 기업인지 이거는 한국 성급이라고 하는 것은 선박을 관리 감독하고 여기에 무슨 선박 검사를 하고 설계 선박을 수리하거나 무슨 이제 만들 때에 이게 설계도를 하여튼 규칙이나 법에 따라서 검사하고 인가해주고 이런 역할, 공적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는 배도 해군 배들도 아마 여기서 한국 성급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공적 역할을 이양받은 민영화된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건데 이게 민간 단체임에 분명한데 역할은 공적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여튼 그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애매한 상태로 민영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애매한 기구들이 너무 많이 생기면서 이렇게 이제 커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정부의 중앙부서 하에서 지금 현재의 정부 공기업이나 공사나 이런 형태의 그것이 큰 것만 한 300여 개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300개, 여기 코레일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정부의 중앙부서에
통제하에 관리하에 있는 여러 부서들이 엄청나게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히 이게 관리 감독이라고 그럴까? 민주적으로 통제를 해야죠.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공적 기구인데, 근데 이런 것을 책임을 묻고 관리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나 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허술하고 별로 이제 발전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월호를 여기 제가 이제 사례를 들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현상들이 여기에서 운영되는 공적 기금의 그 규모라고 하는 것이 조 단위로 결정이 되는데 이 기구가 도무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왜 그런 결정을 해서 그걸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하자면 공적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이라든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공직자, 또 그 공직자가 임명한 선출되지 않은 말하자면 고위 정책 결정자나 공직자, 장관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 정부 행정부서의 이런 공직자들의 역할을 계속 책임을 묻고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역할을 선출된 공직자들이 잘 해줘야지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눈엔 잘 보이지 않고 이거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책임을 묻는 메커니즘이 너무나 허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를 이제 언급할 수가 있는데, 요컨대 국가는 굉장히 강력해지고 이게 구조가 엄청나게 커지고 했는데, 이렇게 강력하다는 거하고 권력이 강하다는 거, 이게 많은 그 공적 역할을 하고 있어서 강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거하고 유능하다는 거하고는 아주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아까 세월호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얼마나 무능합니까? 그러니까 규모는 엄청나게 커지고 방만한데 제대로 해야 할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엄청난 대형 사고가 나는 이런 이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제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이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말하자면 이제 국가의 권력 행사나 이 국가 기구의 운영 과정에서 시민들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문제는 별로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작 민주주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선거 때 이제 뭐 총선이 몇 달 안 뭐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누가 나오고 무슨 당이 뭐 어떠냐, 인기가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너무나 이 전체 국가가 행위하고 경제를 운영하고 뭐 정부의 하여튼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이게 이 자본으로 공적 역할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여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허술하다는 거 말이죠. 이게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큰 딜레마라고 할까? 그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유재산이 아닌데 공적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공적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것이 그에 비례해서 정밀해야 되고 확실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도무지 균형이 안 맞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뭐 대통령의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의 권력도 엄청난 대통령 권력을 엄청나게 강하게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 권력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허술하고 약하다는 거예요. 이 뒤에 가서 제가 이 문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권력이 한국에서는 특히 약하기 때문에 시민사회나 여러 이제 사회에서 부문에서 이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뭔가를 하는 그 공간이나 힘이 너무나 약한 거죠. 예컨대 대학의 경우를 보면 그게 뭐 예를 들면 대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대학 같은 것도 국공립대학의 뭐 총장의 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하여튼 이 권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국공립대학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뭐 사립대학도 마찬가지고 대학은 그것뿐 아니라 뭐 대학의 운영 말이죠. 여러 가지 통폐합, 뭐 학과 통폐합, 무슨 뭐 정원 말이죠.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사적 영역에서 사립대학의 문제까지 교육부의 이 지휘 감독을 안 받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이거는 사회가 자율적으로 돌아가서 국가가 움직이는 것만 해도 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한국의 국가 권력은 시민사회 영역까지도 전부 다 포괄해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은 대통령 권력으로 정점으로 초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말 할 맘만 가지면 못할 게 없는 이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 한국의 조건인데, 그렇다면 이런 거는 도대체 민주주의라고 하는 기준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주의가 동반하는 현상이라고 그럴까? 그걸 제가 앞에서 다원주의가 굉장히 약하다. 시민사회가 상당히 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원주의가 약하다는, 이 말은 뭐냐? 그거는 이제, 권력이 하여튼 중앙으로, 정점으로 권력 집중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허약한 시민사회하고 이제 맞물려 있는 것이다. 이거는 여러 사람은 문화적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옛날에 조선조부터 올라가서 보면 전부 다 왕이다 하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한국은 원래 전통적으로 그런 문화도 가지고 역사도 그랬기 때문에 이런 하여튼 대통령 권력으로 집중 됐다. 이렇게 문화적인 요인을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문화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허약한 시민사회하고 맞물린 구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허약한 시민사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로 얘기를 하냐면 자율적 결사체가 약하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시민사회가 허약하다 이러면 무슨 소리냐? 시민사회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강하지 않느냐? 시민운동을 봐라 말이죠. 한국은 이 운동으로 민주화를 이루었던 아주 대표적인 나라인데,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서구 사회를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율적 결사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중간층이, 말하자면 이제 공적 영역과 개인의 사적 개인 생활 사이에 중간에 여러 이해관계를 공유하거나 관심이나 하여튼 취향이나 하여튼 여러 가지 그거를 공유하는 개인들이 모여서 결사체를 형성하는 이런 것들로 그 사회가 구성되어 있는 게 시민사회거든요. 중간 집단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인데, 이런 구조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적 결사체를 상당히 제한하는 현상이 뚜렷하다는 거. 이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가, 제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문제가 뭐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저를 보고 이제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문제가 뭐냐라고 물으면 자율적 결사체가 약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무슨 소리냐? 한국의 결사체가 얼마나, 무슨 사용자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정경련에서부터 무슨 중소기업, 무슨 무역 협회,
무슨 상공회의소 이게 다 사용자 단체들이고 결사체들이죠. 뭐 노동조합, 정교조 무슨 수많은 자율적 결사체가 한국에 있는데 당신이 말하는 그 결사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물론 이제 외형적으로 보면 우리는 있을 거는 다 있습니다. 서구 사회나 마찬가지로 다 있는데 내용적으로 볼 때는 제가 자율적 결사체가 약하다는 얘기를 할 때 그 의미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이나 뭐 이런 이 소외된 사회 집단이나 계층들 이 그룹들이 자율적 결사체를 구성하고 조직하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 의사나 이익을 표현하고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이 시민사회 하부 구조가 허약하는 위에 상층은 다 있을 것 다 있고 외국하고 비교해도 별로 차이가 안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회적 구조에 있어서 하층이 굉장히 허약하고 비어있고 약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사회가 이제 민주주의의 기반이 약한 것이 여기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정당이 약한 것도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적 결사체 위에 기초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정당은 최종적인 결사체라고 보겠습니다. 결사체들이 사회의 저변에 이렇게 있으면 그 결사체들의 여러 가지 또 집합들, 큰 결사체들이 있고 그런 모든 결사체의 최종적인 정치 결사체가 정당이죠. 그런데 밑에 하부에 있어서 결사체가 제한되고 허약하기 때문에 정당의 사회적 기반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구조가 정당을 사회적 기반이 약한 정당이다 보니까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외국과 비교해 보면 전도됐다고 그럴까 거꾸로 된 구조를 갖게 돼서 전부 대통령 선거나 하여튼 뭐 국회의원 선출 여기에 매달려 있는 구조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 밑에 이제 별로 그거를 떠받치는 하부 구조가 별로 이렇게 강하게 성장했거나 발전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참여의 내용과 형태를 상당히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뭐 시민의 정치 참여가 기본이죠. 핵심이고. 그런데 그리고 민주주의는 선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대표를 선출해서 이 대표로 하여금 시민들을 대신해서 말하자면 공적 뭐 정부를 구성하고 정부를 운영하고 자기를 선출해준 이제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고 이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대표로 하여금 대신 주권자인 시민이 통치를 직접 다 못하기 때문에 대신 하도록끔 이제 대표를 뽑는 것을 통해서 통치하는 것이 민주주의. 그래서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하자면 국회의원을 뽑는다. 그럼 국회의원을 뽑는 이 대표의 내용, 이 성격,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대표의 의미는 전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대표의 이 결사체가 허약하고 시민사회의 다원성이 허약한 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대표가 왜곡되는 현상을 많이 보여준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의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실제의 대표가 약해지고 사실상의 대표가 그 대표의 특성을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구조라고 보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적어도 서구 선진민주주의 국가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이 사회에 여러 직업 직능적인 집단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이익이나 의사나 이런 그 요구들을 대변해 주는 것이 대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대표는 그 사람이 선출된 공직자라고 할까, 이 정치인이 특정의 자기를 지지한 콘스티튜언시라고 할까, 이 지지 집단, 그게 지역이라도 좋고 하여튼 사회 집단이라도 좋은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선출해 준 데 대해서 그걸 대신해서 국회에 나와서 그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하고 법을 만들고 하는 이런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런 실제 대표가 약해지고, 사실상에 저 사람은 저런 사회 집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청년 문제가 많이 나왔을 때 무슨 청년 대표 이러고, 또 노동 대표, 노동자 대표, 또 장애인 대표 많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될 때에 그 특정 사회 집단을 대표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선출 대개 그것도 이제 비례대표로 많이 이제 그걸 하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사회 집단을 대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대표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자기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대표, 그 사람을 선출한 사람과 그 사람이 자기를 지지한 사회 집단을 대표해야 되는 이 연결고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약하거나 희미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끈이 끈끈하고, 직접 그 특정의 대표가 그 사회 집단으로부터 선출되고 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면 훨씬 이 연결의 고리가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말하자면 우리는 국회의원을 보면 당장 알 수가 있죠. 국회의원의 구성을 보면 압도적인 다수가 법률가 출신 아닙니까? 변호사, 무슨 판검사 등등 말이죠. 공무원 출신도 많고 말이죠. 학력도 좋고, 하여튼 말하자면 그 후보의 스펙이 무지하게 좋은 사람들이 대개 이제 당의 후보로 나와가지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하는데, 근데 말을 할 때 그 사람은 나는 어떤 사회 집단을 위한 말은 듣기 좋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용적으로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과 그 사람이 어떤 특정의 사회 집단으로부터 선발돼서 나온 그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청년 대표다 했을 때도 과연 그 특정의 청년 대표가 청년의 지금 청년들이 처한 사회경제적인 요구만, 대표적으로 취업이라든가 실업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 나와서 제대로 얘기를 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말하자면 이런 문제가 이제 그 대표의 실제 대표라고 할까, 이런 문제가 굉장히 허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테면 실제 대표 영어로 표현해서 actual 하다. 이건 이제 실제 그거고, 대표는 저 사람이 대표라고 얘기는 하는데 대표다 이러면 virtual이라고 그럴까. 말하자면 이제 사실상의 대표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도 보면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 보면 이제 가상의 세계 요즘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실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대표들은 대표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사람이 대표하는 사회 집단들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너무나 먼 사람들이, 전문가 집단들이 주로 많이 나와가지고 대표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절실하지 않죠. 그 사람이 정치 활동을 하고 그 사람 법안을 만들고 의회 활동을 할 때 절실할 수가 없죠. 뭔가 자기가 그 사회 집단의 대표를 하고 뭔가 강한 책임 의식을 갖도록끔 하는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얽매여 있다면 상당히 책임감이 더 강해지겠지만, 그런 것이 굉장히 허약하다면 그렇지 않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것이 우리나라의
대표를 왜곡하는 하나의 현상을 만들어 내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권력은 굉장히 강한데 의회 권력이 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이 구조는 시민사회가 약한 것을 반영해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이 참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대표만 있고 책임이 없는 어떤 대통령 중심제 민주주의라고 할까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온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를 가지고 이제 국민투표식 민주주의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프레비스타리안 데모크라시라고 그럴까? 프레비스타리 데모크라시라고 그럴까? 말하자면 이제 대통령 선거는 온 모든 민주주의의 하여튼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와서 대통령을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선거하는 걸로 민주주의는 시작하고 민주주의가 끝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간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별로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누군가가 대통령이 선출되면 나는 통치를 모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나는 대표하는 책임과 하여튼 이 역할을 갖는다. 이러고 굉장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대통령 권력을 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기제, 물을 수 있는 기제, 이 권력을 법에 따라서 권력이 작동하고 이 권력이 작용한 결과가 뭔가 사회 전체에 사회 집단들에게 공정하게 하여튼 영향을 미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하는 이 대표와 책임의 연결고리가 너무 허약한 것이 한국의 이제 대통령 중심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국민투표식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라는 말이 거기에 전부 다 그냥 집중돼 있어가지고 대통령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았으니까 이게 민주주의다 말이죠. 그래서 온 투표자들이 전부 다 나와서 선거를 했는데 그걸로서 이제 대통령 선출해주면 일단 선출된 대통령이 알아서 다 정부를 운영하고 하겠지 하는 걸로 그거 하면 그 선출된 대통령은 굉장한 이 권력의 범위를 가지고 이것이 더구나 책임을 묻는 기제가 허약할 때는 굉장히 자의적인 권력 행사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는 굉장히 대표만 있고 책임이 없는 거. 말하자면 이제 민주주의는 이 대표와 책임의 이 고리로 구성이 돼 있는데 우리는 이 책임의 측면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 이게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징이 아닐까. 그러면서도 이 선출된 사람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말이죠. 그러면 이 선출된 대표를 책임지도록 하는 메커니즘은 아주 여러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권 분립권. 이거는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권력이 하여튼 이 선거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대통령 권력이 다 법에 의한 제도의 틀을 통해서 그 권력이 행사돼야 되고 그 책임지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입법부에 의한 견제 그리고 사법부에 의한 하여튼 이 견제 이런 거에 의해서 대통령 권력이 법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고 그것이 자의적인 권력이 되지 않도록끔 이걸 책임지도록 만드는 제도가 헌법의 내용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상권 분립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고 할까 이런 인권 조항하고 그 두 개가 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상권 분립 자체가 아주 전통적으로 집행부 권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사법부나 이 의회의 역할이 굉장히 집행부 권력에 비해서 약한 것이 한국의 특징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제, 미국의 헌법, 한국의 헌법이라는 게 해방 후에 미국의 헌법이 제일 절반은 미국의 헌법, 기본 틀은 미국의 헌법, 그 다음에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결합해서 만든 게 한국의 헌법인데, 미국의 헌법은 핵심이 상권 분립이고 미국 대통령이 민주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 대통령 권력은 원래 이게 권력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거를 견제할 수 있는 사법부의 권력이 강하지 않으면 굉장히 대통령은 쉽게 전제정화할 가능성이 많아요. 입법부도 물론 의회도 굉장히 강하고 말이에요. 이게 세 힘들이 일정하게 상호 견제를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집행부 권력이 굉장히 강해진다. 다른 두 부서에 비해서. 이러면 이게 쉽게 권위주의로 나갈 위험이 많다는 거죠. 이게 미국에서는 옛날엔 전제정이라고 이제 말하지만 이제 우리는 권위주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수평적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직적 책임을 말하자면 수평적으로 정부 부서들 간에 같은 수준에서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제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수직적인 책임이 제일 중요한 게 선거죠. 그래서 선거는 이제 한 번 선거에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정부를 구성해서 정부를 운영할 때 그 다음 선거까지는 이제 보통 평상시에 보통 이제 정부를 운영한다고 할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그 다음 선거에서 이제 물을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선거에서의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이 이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권력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선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책임을 묻는 제도라고 그럴까 하는 것이 선거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정부가 제대로 하여튼 원래 바라던 대로 이게 많이 모자란다. 또 공약을 상당히 이행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건 다음 선거에서 이제 심판을 하는 것이 이제 선거가 책임을 묻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죠. 그렇지 않고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교체되지 않는다 말이죠. 다음 선거에서 불확실성이 계속 유지가 돼야지 이 사람들이 조심을 하고 관료들도 그렇고 뭔가 하여튼 잘하려고 애를 쓰지만 다음 선거에도 선거는 해보지 않아도 우리는 결과를 다 많이 예측할 수 있다. 이러면 그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굉장히 경쟁이 타이트해 할 때 이 책임이 굉장히 이제 물을 수 있는 효과가 높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 체제가 민주주의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사실 이제 선거와 다음 선거라고 하는 것이 가장 책임을 묻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때 실제로 그 체제가 민주적이냐 하는 건 선거와 선거 사이에서 평상시에 민주적으로 제대로 운영하고 책임을 지는 정부냐 아니냐 하는 거지만 이 제도가 굉장히 허술하죠.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것이요. 우리가 선거를 해서 대표를 선출하고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선거를 이를테면 부정선거를 하든가 제대로 공정한 선거를 하지 않든가 하면 저거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해서 책임을 묻죠. 그래서 고발도 할 수 있고 정말 헌재 소송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도가 있어서 민주주의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 책임을 묻는 방식은 굉장히 허술한 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출만 해놓고 이 선출된 대표가 엄청난 권력을 지금 옛날에 왕과 가끔 현재 대통령을 왕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옛날에 왕들은 굉장히 권력의 견제라고 할까 그 왕권을 제약하는 요소들이 많죠.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다 신하들이 와서 일단 왕 앞에서 그 원래 어긋나면 천부당 만부당 합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읍소도 하고 하여튼 그 옛날 신하들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게다가 도덕적으로 맨날 그 경련에 가서 또 공부해야 되고 이 유교 경전에 걸맞도록 다 도덕적으로 행해야 되는데 현대 대통령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선출해서 자기가 대통령으로 선출만 되면 엄청난 큰 권력을 갖는데 엄청난 관료기구를 자기가 정점에서 이거를 다 통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가서는 공적 영역만이 아니라 온 사회를 전부 다 통치하고 통제할 수가 있는 힘을 갖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권력에 비해서 이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이 약하다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상황이 만들어 내는 것은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결정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많이 하죠. 그 다수결의 원리가 이제 민주주의의 결정의 아주 대표적인 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말하자면 우리가 민주주의의 내용과 질을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고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이 다수결의 내용이 좋아야 되겠죠. 우리가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불특정 다수의 다수다. 이 수의 의미라는 게 불특정 다수의 다수가 되면 이것이 상당히 민주주의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구체적인 그 효과라고 그럴까?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정당이 잘 제도화되고 이 제도화된 정당의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정권이 교체될 때 한 번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집권 권력을 정부를 운영하게 되죠. 그러면 전 시기에 어떤 정책을 통해서 특정의 사회 집단들이 혜택을 받았다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 선출된 정부는 그 야당이었던 소외되었던 사회 세력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펴면서 이것이 번갈아 돌아가는 효과를 가질 때 민주주의는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정당이 차이를 가지고 내용 있는 정당이 만들어져야지 정당 간의 정권 교체가 이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불특정 다수로 이제 정권이 교체된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냐면 그리고 정당과 정당의 차이, 정책의 차이라고 하는 것도 별로 없고 다 이게 상당히 비슷하다. 이렇게 되면 정권 교체가 돼도 특별히 정책의 내용에 있어서 차이를 기대할 수가 없고 교체가 돼도 앞에서 소외됐던 사회 집단들은 그 다음 정권에서 계속 소외된다. 이러면 이제 민주주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받는 사회 계층들이나 세력들이나 집단들은 맨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수를 구성할 때 이 다수의 내용이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다수는 다원적 사회의 어떤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되고 이 다원적 사회는 결사체로서 특정의 사회 집단의 이익이나 요구나 의사를 공유하는 결사체들이 정당의 하부 기반이 돼가지고 정권이 교체될 때 이건 구체성을 갖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요즘 뭐라 그럴까 의사소통의 발전 이런 걸로 인터넷이나 무슨 SNS나 이런 걸로 이제 그것이 효과를 미쳐가지고 선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돼서 투표를 한다. 이러면 여기서 구성되는 다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구체적으로 사회에 뿌리내리는 의견이나 의사라기보다는 그냥 불특정 다수로 구성되는 이런 의미를 갖는 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여론의 향배 그리고 이 여론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의사소통 매체 인터넷이나 SNS나 하여튼 새로운 기술 의사소통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거는 좋은데 여기에만 정당이 의존해서 다수를 이제 하여튼 동원하는데 집중하게 된다면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의 다수일 뿐이지 내용 있는 구체성을 갖는 다수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드리게 되는 거죠. 자, 하여튼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지역 갈등의 문제 말이죠. 이 지역 갈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정당 체제가 상당히 지역적 지지 기반이 많이 작용하는 정당 체제를 갖고 있고 선거의 패턴도 좀 그런 식으로 많이 나타나서 어떤 정치학자들은 이 지역 정당 체제다 이렇게 이제 그거를 개념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지역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갈등의 하나의 저는 이제 변형된 형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국가가 강력한 권력 집중을 갖는 국가하고 사회가 다원적으로 조직된 형태가 약한 조건에서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역이 우리가 이제 한국이다. 이러면 한국 사회에서 사회 집단의 성격이라고 하는 게 특정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역이 이해관계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투표 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그것이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거는 국가 권력이 굉장히 강해서 거기에 마냥 권력을 가진 하여튼 정책 결정자든 국회의원이든 또는 경제장관이든 이런 사람들의 정책 결정이 특정 지역 중심으로 분배가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이 인적 충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문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은 국가 권력을 그거를 행사한다. 그 중요한 결정들을 내린다고 그럴 때 특정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특정 지역의 소외를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소외된 지역은 여기에 이제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제 배제가 되고 소외되기 때문에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 요소가 되는 거죠. 이것이 지역 감정을 유발하게 되고 지역적인 기반을 통해서 표가 형성이 되는 패턴이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가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국가 권력이 중앙 집중화된다는 얘기는 이익 분배나 정책 결정의 혜택이
여러 다원적 사회 집단으로 이렇게 분배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충원의 배경이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특정 지역에게 더 많은 혜택을 이제 만들어 내게 될 때 거기에 대한 반작용은 지역적인 투표 유형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지역의 분권화, 이 분권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분권화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언급하고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강력한 이 국가, 그것은 이제 권력이 국가로 중앙 집중화되고 대통령 권력으로 정점으로 집중화되는 이런 거를 가져오는 현상이고, 이것이 다원주의 없는 사회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시민사회는 약해진다. 이것의 뭐라 그럴까, 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방으로의 권력 분산하고 지역 평준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 해답이 되겠죠. 이 하나의 모델 사례를 제가 그냥 독일의 사례를 하나만 이제 예를 들고, 우리가 상당히 이걸 뭐 독일처럼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얘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언급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지난 여름에 이제 독일 가서 몇 달 이제 있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독일은 일단 사회복지 체제가 굉장히 잘 발전돼 있고, 교육 뭐 이런 거는 복지 체제의 굉장히 중심적인 부분이어서, 뭐 일단 대학 교육이 뭐고 학비를 안 내잖아요. 무상 정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다 무상 교육이 되고 말이에요. 이런 이제 상태인데 이 재정적인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주가 16개입니다. 16개 주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뭐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그 형태는 뭐 도가 있고 광역 시가 있고, 뭐 대전은 광역시 하나잖아요. 독일도 큰 주들, 작은 주들 있고, 시는 베를린이나 브레멘이나 함부르크 같은 세 개의 시는 우리나라 치면 광역시로 독자적인 주입니다. 하나의 도시가 이제 주를 형성하는데 16개 주의 주 재정 자립도, 이게 말하자면 재정적인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게 다 우리도 그렇지만 다 들쑥날쑥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역 차별이 만들어지겠죠. 지역이 평준화되지 않고 말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독일은 이거를 해결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재정 자립도를 100으로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재정 자립 부자주, 가난한 주 이런 게 있습니다. 있을 거 아니에요. 100이 안 되는 주는 가난한 주고 100이 넘는 주는 이제 부자주라고 그럴 때, 부자주에서 가난한 주로 100을 기준으로 해서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배분된 결과가 100에 가깝도록, 많은 차이가 100 한 2 많아봐야, 그 다음에 작은 거의 무지라는 주는 98 정도 되는 100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그 주에 그거는 막 150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돈을 이제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부자주의 대표적인 부자주가 함부르크나 무슨 바이에른주나 뮌헨에 있는 바이에른주, 바드뷰르텐버그라고 뮌헨 서쪽에 있는 스투트가르트라고 벤츠 만드는 이 본부가 거기 있는 이 주 되게 부자인데, 헤센주, 뭐 노르트라인, 뭐 베스팔렌주, 이런 주들 서쪽의 라인강을 따라서 있는 주들하고 남쪽의 바이에른 주들은 굉장히 부자고, 옛날 동독의 5개 주가 서독으로 편입됐거든요. 서독주들이 11개 주고 동독주들이 5개인데, 이 동독주는 전부 다 한 80, 뭐 90이 또 안 되는 요 사이에 너무나 가난한 주들이고, 돈이 일단 재정 자립도가 너무 허약하고 이제 합니다. 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이제 가난한 주들은 이제 뭐 완전히 소외돼 가지고
이게 불만이 많겠죠. 그럼 이제 투표하게 되면 막 투표 패턴이 아주 지역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고 정당도 이제 그렇게 되겠죠. 독일도 투표 형태는 아무래도 가난한 주들은 3인당이나 무슨 구동독의 무슨 독립사회당이나 이런 거를 많이 찍거든요. 또 좌파당, 디링케라고 하는 이런 말하자면 진보적인 색깔의 당을 많이 투표합니다. 가난한 주는. 부자주들은 역시 최대우 김인당 지사연 이 보수적인 정당을 찍는데 독일에는 보수적인 정당이라는 게 말은 보수지만 우리의 보수의 개념은 굉장히 달라서 독일의 김인당은 한국에 갖다 놓으면 아마 정의당보다도 더 진보적일 겁니다. 자, 어떤 이제 그런 투표 패턴을 보이는데 이게 지방 모지라는 가난한 주에다 부자주들이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재정 자립도가 비슷해진다 이런 얘기. 말하자면 이렇게 되니까 지역의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베를린에 제가 있었는데 베를린의 대학이 두 개가 베를린 자유대학이라는 거하고 훔볼트 대학. 훔볼트 대학은 동독 쪽에 있어서 옛날 베를린 대학이 훔볼트 대학이. 이 두 개의 대학이 독일에서 제일 큰 대학. 숫자가 학생 수가 3만 5천 명 정도 돼. 두 개 합치면 7만 명 정도 돼. 이런 것이 다 그 학비를 안 받잖아요, 대학생. 이러면 이제 이 엄청난 재정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베를린이 가장 가난한 주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독일 교수들, 베를린 대학 교수들, 우리는 가난한 주에서 이렇게 우는 신용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굉장히 가난한 주 교수인데, 그런데도 이게 다 공짜로 학생들 다 이렇게 등록금 안 받고 대학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재정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부자주에서 넘어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 특정 주에서 너희 주에서 그냥 알아서 다 그 학비 그걸 하고 해라. 이러면 어떤 현상에 그걸 감당을 하기 어려울 거고 그 시설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하질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걸 하기 때문에 베를린에 있는 두 대학이나 미넨에 있는 무슨 미넨 대학이나 큰 차이가 없는 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에서 지역 감정이나 무슨 불만이나 무슨 지역 차별이니 이런 말이 나올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 제도를 보고 아주 이번에 가서 제가 구체적으로 본 건 이번이 처음인데,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강남 구청장인가가 이제 저 현대사고 거기서 나오는 하여튼 땅판 돈을 우리는 서울시에다 그걸 못하겠다. 이래서 신문에도 나오고 한 거 보셨을 겁니다. 이런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강남에 그거라는 게, 강남이 잘해서 그렇게, 전부 강남이 수익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같은 서울시 안에서 구에서도 이런 발상이 가능한 게 한국 사회다. 근데 독일선 이런 거는 그렇게 하면 정말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강의 안에 수치가 나와 있으니 그걸 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말하자면 함부르크에서 156인데 돈을 주고 나니까 100일이 되고 바이에른은 130인데 106이 되고 이런 거 적어놓은 거 있고 돈도 100만 달러, 100만, 1000만억, 10억, 68억 유로를 바이에른 주는 이제 그 돈 없는 주에다가 이제 다 넘겨줍니다. 이게 기본법에 독일 기본법에 법으로서 지역 평준화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그냥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러면 우리 지금의 현실하고 이를테면 우리나라 지금 대전 광역시당 여기 지금 개발원이 있는데 발전연구원이 있는 게 광역시다. 이러면 이 광역시의 시장이 중앙정부의 행정자치부의 그거에서 얼마나 이제
여기 공직자 말하자면 지방자치행정의 공무원들을 상당히 이 주 자체의 법을 통해서 선발하고 무슨 그걸 봉급을 주고 운영을 하고 이런 게 가능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이 뭐 지사가 아마 여기 그 할 수 있는 공무원은 그냥 자기 수행 미서 뭐 몇 사람 한 서너 사람밖에 안 되고 뭐 전부 지방행 자치부 중앙에 있는 거기한테 거의 명령 받다시피 해서 운영을 하는 게 한국의 그 현황이죠. 근데 이런 거는 독일서는 전혀 있지 않는 제도들. 독일의 연방 그걸 만들 때는요. 일단 독일은 중앙행정의 관료행정체제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외교부나 몇 개 부서만 필요한 것만 딱 있고 나머지 전부 다 지방행정에다 위양을 했죠. 지방행정소관입니다. 전후 소독에서 연방공화국을 만들 때 이 권력 분산을 너무나 철저하게 했어요. 그래서 뭐 교육 이거 전부 다 대학 교육에서부터 이거 다 지방의 소관상이 중앙정부에서는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하면 대전광역시 안에 있는 대전대학에서부터 시작해서 배재대학, 뭐 충남대학 이런 거 다 여기 시에서 재정이든 뭐 교육 뭐든 다 이걸 여기서 하는 거지 중앙정부에서 무슨 교육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웃기는 소리이죠. 자, 어떤 이런 정도로 지방자치가 정말 뭔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야, 이런 나라도 있구나 말이에요. 물론 미국도 세계에서 제일 지방 분권화가 잘 된, 그리고 연방 체제가 잘 뭐 제도화된다고 그럴까? 돼 있는 나라는 미국하고 독일입니다. 미국하고 독일인데, 미국하고 독일의 연방제는 상당히 내용이 다른데, 독일은 굉장히 이게 아주 정말 시스테마틱하게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이 미국은 좀 이렇게 각 주들이 이 연방정부하고 이렇게 협력이 안 돼서 주들이 상당히 이렇게 자율의 영역이 많은데, 독일의 연방주들은 중앙정부하고 다 이렇게 협력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상원의 역할이나 이런 것도 다 지방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돼서 지방정부의 공무원들하고 항상 상의해서 독일의 상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상원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독일의 하원이 법안을 만들 때는 상원의 말하자면 이제 상원의 말하자면 승인을 받지 않으면 법안이 될 수가 없는 게 3분의 2 이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원회라고 해서 거기서 다수결로 뭐 법안을 만들고 결정하고 하는 게 독일에서는 아예 가능하지가 않아요. 연석회의를 일단 많이 하고 말이죠. 하여튼 이런 구조들을 이제 보는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 유재일 교수가 발전연구원 연구원장이시니까 독일의 지방자치제를 좀 연구를 많이 해서 가서 견학도 하시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 정말 이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야지 중앙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런 게 있구나 하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의뢰이 그렇게 우리가 다 하는 거다 말이죠. 뭐라고 지방정부에서 요구하면 웃기지 말라 뭐 이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완전히 관행도 아니고 제도죠.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구체적으로 이런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를 좀 얘기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시간도 되고 했으니까 여기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큰 말씀 부탁드리면서 열과 성의를 다한 강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